제7사단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처럼 폐부 깊숙이 파고들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온기를 앗아갈 듯 차가웠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잿빛 하늘 아래 거대한 군부대의 철조망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이빨처럼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수천 명의 병사들은 거대한 기계 부품처럼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연병장 구석에 위치한 사령부 본청 건물은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이었으며, 이곳의 복도를 울리는 군화 소리는 언제나 긴장감과 두려움을 동반했다. 한지우는 그 차가운 복도 한가운데서 익숙한 동작으로 대걸레를 밀며 바닥에 눌어붙은 얼룩을 지워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은 노동의 고단함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낡고 색이 바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위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한 고무장갑에 감춰져 있었지만 그 안의 손가락은 사실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인간 흉기에 가까웠다. 한지윤이라는 이름 대신 미스 한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는 국방부 특별감찰단 소속의 최정예 요원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는 하찮은 고용인일 뿐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잠입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그녀는 수많은 모욕과 무시를 견뎌내며 사단장 최영수 소장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복도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천장의 형광등을 반사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 감춰진 부패의 악취는 아무리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는 지독한 것이었다. 지우는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흐린 하늘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단장실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은 마치 평범한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성벽의 입구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을 지키는 위병들의 눈빛은 서슬이 펄했다. 지우는 청소도구 카트를 밀고 천천히 그 금단의 구역으로 접근했는데 그녀의 심장 박동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위병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빨리 들어가서 청소나 끝내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녀는 굽실거리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비굴한 태도는 그녀가 이곳에서 생존하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선택한 가장 완벽한 가면이었으며, 그 누구도 이 구분 등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단장실 내부는 군대라는 공간이 무색할 정도로 호화로운 장식품과 고가의 가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주인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묵직한 가죽 냄새와 어제 마시다 남은 최고급 위스키의 잔향, 그리고 은은하게 배어있는 시가 담배의 매캐한 냄새였다. 지우는 능숙하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방 안을 훑어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먼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과 금고의 위치, 그리고 혹시 모를 침입 흔적을 살피고 있었다. 최영수 사단장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집무실을 마치 왕의 알현실처럼 꾸며놓았는데, 벽면을 가득 채운 골프 트로피와 유명 화가들의 그림은 군인의 박봉으로는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지우는 책상 위에 명패를 닦으며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고, 그 위에 새겨진 사단장 최영수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얼마나 많은 부하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 상기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비리 적발을 넘어 이 거대한 권력의 탑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갑자기 복도 저편에서부터 다급하고 거친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고,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구석으로 물러났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영수 사단장과
그의 참모장인 김대령이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최 사단장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쓰고 있던 정무를 거칠게 소파 위로 집어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김대령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그 고함 소리는 방음 처리가 된 벽을 뚫고 나갈 정도로 크고 위협적이었다. 지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소파 뒤쪽에 화분잎을 닦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는데 이것은 그녀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정보가 나올 수 있는 순간이었다. 최 사단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히스테리에 가까웠는데 그는 최근 진행 중인 군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리베이트 건이 감사원에 포착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김대령은 사단장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그는 브로커와의 연결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냈다고 주장했지만 최 사단장은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김대령을 더욱 거세게 몰아세웠다. 지우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뇌물수수를 넘어 거대 건설기업과 국방부 내의 고위층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카르텔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이름들과 금액 그리고 날짜들을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류하고 있었다. 그때 최 사단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갑자기 방 안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지윤에게 머물렀고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 여자는 왜 아직도 여기서 얼쩡거리는 거냐며 김대령에게 화풀이 하듯 소리쳤고 지윤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겁에 질린 시골 아줌마의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했는데 이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최 사단장은 바닥에 엎드린 그녀를 벌레 보듯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찾고 김 대령에게 당장 내보내라고 손짓했다. 지우는 허둥지둥 청소 도구를 챙겨 뒷걸음질 치며 방을 빠져나왔지만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사단장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파일철의 제목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복도로 나온 지우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척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눈치채기 힘들 정도의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방금 목격한 붉은색 파일철에는 제7사단 지하 벙커 확장, 공사 기밀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지난 3개월 동안 찾아 헤매던 스모킹건이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고 탕비실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오늘 밤의 작전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 보안이 강화된 사단장실에 다시 잠입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탕비실에 도착한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순박한 미스 한이 아닌 냉철한 수사관 한지윤이 서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수백 명의 병사들로 북적였고 밥 짓는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지우는 조리실 한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을 닦으며 주변 병사들과 간부들이 나누는 사소한 대화들을 도청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최근 부실해진 식단과 낡은 장비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이는 사단장이 빼돌린 예산이 병사들의 복지에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특히 보급계원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창고의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흘러나왔고
지우는 이것이 또 다른 비리의 단서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최영수 사단장의 범죄 행각을 완벽하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곧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부대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선사했다. 지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우연히 연병장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고급 세단 한 대를 목격했다. 검은색 세단은 위병소의 검문도 받지 않고 통과하여 본청 현관 앞에 멈춰섰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바로 최영수 사단장의 부인인 이명숙 여사였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명숙은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러 온 여왕처럼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주변을 둘러보았고 마중 나온 간부들은 그녀 앞에서 쩔쩔매며 허리를 굽혔다. 지유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 거만한 부부의 파멸을 예고하는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이명숙 여사의 방문은 단순한 내조가 아니라 남편의 비리 자금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위한 정기적인 수금 행위라는 첩보가 있었다. 지우는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들의 동선을 주시했는데 이명숙의 손에 들려있는 명품 가방이 유난히 무거워 보인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운전병이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 가방들 또한 단순히 운동을 위한 장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었다. 지유는 오늘 밤이 결전의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숙소인 낡은 컨테이너 박스로 돌아가 장비를 점검해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는 어둠 속에 잠겼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했다. 지우는 좁고 습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고 허리춤에 얇은 와이어와 소형 카메라 그리고 단검을 챙겼다. 그녀의 눈빛은 낮의 순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몸짓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밖을 살피며 순찰대의 동선을 파악했고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골라 본청 건물로 스며들 준비를 마쳤다. 이제 곧 시작될 잠입은 그녀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한지우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를 연료 삼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이것은 사단장 부부에게 보내는 소리 없는 선전포고이자 정의를 위한 고독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제7사단을 완전히 집어삼킨 시각.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지우는 이 소음이 자신의 발소리를 감춰줄 완벽한 위장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빗속으로 거침없이 몸을 던졌다. 그녀는 빗물을 흠뻑 머금은 진흙탕을 포복으로 기어가며 본청 건물 뒤편의 배수관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떼찌대를 이동하는 악어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특수 작전복은 빗물을 튕겨내며 체온을 유지해 주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만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박동하며 아드레날린을 뿜어내고 있었고 머릿속은 오직 사단장실 금고에 있는 붉은색 파일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배수관을 타고 3층 높이의 창문까지 기어오르는 것은 그녀에게 식은 죽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지만 문제는 빗물 때문에 미끄러워진 외벽이었다. 지우는 손끝의 감각을 최대한 예민하게 곤두세우며 벽돌 사이의 틈을 찾아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몸을 끌어올렸다. 그녀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는데
이것은 수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마침내 3층 화장실 창문에 도달한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소형 레이저 커터로 잠금 장치를 녹여냈고 아주 미세한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다. 그녀는 날렵하게 몸을 날려 안으로 들어갔고 착지하는 순간조차 소리를 내지 않는 완벽한 착지를 선보였다. 복도는 적막강산이었고 비상 유도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그 붉은 불빛은 마치 경고등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복도 구석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이동하며 감시망을 피해 나갔다. 그녀의 목표인 사단장실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고 그 앞에는 야간 당직 사관이 졸린 눈을 비비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지우는 품에서 마취침이 내장된 펜을 꺼내 입에 물고 숨을 죽인 채 사관에게 접근했는데 그 거리는 불과 5미터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정확하게 사관의 목덜미를 조준하여 침을 발사했고 사관은 짧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책상 위로 털썩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단장실 문 앞에는 최첨단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윤에게는 이미 준비된 우회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녀는 소형 단말기를 보안 패널에 연결하고 미리 확보해둔 해킹 코드를 입력했는데 화면 위로 수많은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지윤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키패드를 두드렸다. 마침내 녹색 불이 들어오며 잠금 해제음이 들렸고 지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낮에 보았던 화려함과는 달리 어둠 속에서 더욱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창밖에서 번개라 칠 때마다 번쩍이는 빛이 방 안을 섬광처럼 비췄다. 그녀는 곧바로 책상 뒤에 있는 거대한 금고 앞으로 다가가 청진기를 문에 대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었다. 미세한 클릭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다이얼을 맞추는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등 뒤에서는 언제 순찰대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으로 마지막 숫자를 맞추었고 묵직한 금속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엄청난 양의 현금 뭉치와 골드바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가득 차 있어 최영수의 탐욕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실감케 했다. 그러나 지훈의 눈은 오직 구석에 처박혀 있는 붉은색 파일철만을 찾고 있었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희열로 반짝였다. 파일철을 꺼내 내용을 확인하는 지훈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공사비를 횡령한 수준이 아니라 군사 기밀을 해외 정보 브로커에게 팔아넘기려는 정황과 구체적인 거래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탄조끼 납품 비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매국 행위이자 살인 방조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소형 스캐너를 꺼내 모든 문서를 스캔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원본 문서 중 핵심적인 몇 장을 빼내 방수팩에 담아 품속에 숨겼다. 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최영수는 물론이고 그와 연루된 윗선들까지 모조리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군화 발소리에 지우는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순찰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 분명했고 지우는 탈출 경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신속하게 금고문을 닫고 흔적을 지운 뒤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는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기 시작했다. 2명의 헌병이 방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살피며
잡담을 나누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섬뜩하게도 오늘 밤 침입자가 있을 거라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받칠 듯한 긴장감 속에서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까지 각오하고 있었다. 헌병 중 한 명이 책상 쪽으로 다가오며 발밑을 비추려는 순간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건물의 전력이 순간적으로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방 안은 완전한 암흑에 휩싸였고 헌병들은 당황하며 무전기로 상황실에 연락을 취하느라 정신이 팔렸다. 지유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책상 밑에서 빠져나와 열린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가 창틀을 넘는 순간 전기가 다시 들어오며 불이 켜졌고 헌병들은 열린 창문과 들이치는 비바람을 보며 뒤늦게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새는 둥지를 떠난 뒤였다. 지유는 배수관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등 뒤로는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숙소로 돌아온 지유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스캔한 파일들을 암호화된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영수는 자신의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대 전체를 이 잡듯이 뒤질 것이고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 분명했다. 지유는 내일부터 더욱 철저하게 미스한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들의 의심을 피해야 했으며 동시에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발칵 뒤집혔고 모든 병사들에게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져 연병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영수 사단장은 단상에 올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간첩이 침투했다는 둥,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지유는 대열의 맨 뒤쪽에서 빗자루를 들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는데 저 추악한 인간이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이 역겨웠기 때문이었다. 헌병대는 막사를 돌며 사물함 검사를 실시했고 병사들의 소지품을 낱낱이 뒤지며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지윤의 숙소는 허름한 창고 취급을 받아 대충 훑어보고 지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숨겨둔 방수팩 위에 낡은 장판을 밟고 서서 헌병들에게 굽신거리며 믹스 커피를 타주는 여유까지 부렸다. 하지만 헌병대장인 박소령만은 달랐는데 그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윤을 훑어보며 무언가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윤에게 다가와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고 지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천둥 소리가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박소령은 그녀의 손을 잡아채며 굳은 살을 확인하려 했지만 지윤은 미리 준비해둔 거친 수세미 자국과 습진으로 위장된 손을 내밀어 의심을 피했다. 박소령은 찝찝한 표정으로 손을 놓으며 물러났지만 뒤돌아서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지우는 그가 사라진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자신이 용의 선상에 올랐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오후가 되자 이명숙 여사가 다시 부대를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도끼가 가득 차 있어 보는 사람마저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집무실로 직행하여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는데 복도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내용은 대략 왜 보안 관리를 그따위로 해서 내 돈줄까지 위험하게 만드느냐는 질책이었고 최 사단장은 쥐 죽은 듯이 철절매고 있었다. 지유는 복도를 청소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이명숙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물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포착했다. 그것은 비자금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했고 지유는 오늘 밤 또다시 움직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침울했고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밥을 먹었다. 지유는 잔반 처리를 하며 병사들의 표정을 살폈는데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죄 없는 병사들만 헌병대에게 들볶이고 얼차려를 받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었고 이것은 언젠가 터질 화약고와도 같았다. 지유는 이들의 분노가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식당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고 지유는 반사적으로 제압 기술을 쓸 뻔하다가 가까스로 멈췄다. 돌아보니 취사병 중 하나인 김일병이었는데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윤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다. 쪽지에는 도와주세요. 창고 뒤편에서 봤습니다.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지윤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김일병은 어젯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지윤이 배수관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지윤은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김일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고발 의사가 아닌 간절한 도움 요청의 빛이 서려 있었다. 김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동생이 억울하게 영창에 갔다며 누명을 벗겨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지윤이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매달린 것이었다. 지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김일병의 손을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내부 조력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지윤은 김일병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조용히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대며 나뭇가지들을 흔들어댔다. 지윤은 숙소에서 김일병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일 있을 사단장의 회식 자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내일은 이명숙 여사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곳은 경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지윤은 품속에 단검을 꺼내 날을 세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7사단의 연병장은 간밤의 폭우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마치 크고 작은 호수들이 점점이 박힌 칫지대처럼 보였다. 아침부터 헌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지만 사단장 부부의 방문 일정 때문에 병사들은 진흙탕 속에서 의장대 사열 준비를 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지윤은 사령부 본관 현관의 거대한 유리문을 닦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팡파르 뒤에 숨겨진 병사들의 고통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최영수 사단장은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부하들을 도구처럼 부리는 자였고 그의 아내 이명숙은 그런 남편의 권력을 마치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휘두르는 여왕벌이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검은색 세단 행렬이 위병소를 통과하여 본관 앞을 향해 미끄러지듯 들어왔는데 그 위용은 마치 점령군의 입성식 같았다. 하늘은 여전히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다시 비를 쏟아부을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최영수 사단장이 먼저 내리자 도열에 있던 간부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리며 충성을 외쳤고 그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뒤이어 반대편 문에서 이명숙 여사가 내렸는데 그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정장에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어
군부대라는 배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도도함 그 자체였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인간들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유리문 안쪽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며 그들의 동선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예고 없는 기습 폭우에 도열해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은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잘 정돈되었던 행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명숙 여사는 값비싼 옷이 젖을까봐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수행원들은 당황하여 허둥지둥 우산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최 사단장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짜증이 난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관들을 닥달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 바로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지훈이 눈에 띄었고, 이명숙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야, 너 거기 뭐 하고 있어? 눈이 멀었어. 이명숙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다. 이명숙은 자신의 머리가 젖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장 튀어나오라고 소리쳤다.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굽실거리는 신협을 했고, 이명숙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옆에 떨어져 있던 장우산을 발로 툭 차며 명령했다. 빨리 와서 이거 씌워. 내 옷 젖는 거 안 보여. 감히 누구 앞에서 못되게 굴어.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부탁이 아니라 주인이 노예에게 내리는 명령이었고, 그 안에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다. 지우는 빗속으로 뛰어나가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집어들었는데 진흙탕물이 튀어 그녀의 낡은 유니폼을 더럽혔지만 이명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지훈이 우산을 펼쳐 이명숙의 머리 위로 씌워주자 그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우산을 낚아채듯 잡으려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지훈에게 들고 있으라고 손짓했다. 똑바로 좀 들어. 어깨 젖잖아. 너 같은 게 이 옷값이 얼마인지나 알아. 평생 청소나 해도 단추 하나 못 살 주제에 이명숙의 폭언은 빗줄기보다 더 차갑고 아프게 지훈의 자존심을 찔렀지만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사모님,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그때 최 사단장이 다가와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듯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눈빛 또한 지훈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허허, 당신이 차마 배우지 못한 것들이라 눈치가 없어서 그래. 야, 김중령 이따가 이 여자 교육 좀 다시 시켜. 최 사단장의 말에 김중령은 깍듯이 대답하며 지훈을 노려보았고, 지훈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명숙은 코웃음을 치며 지훈에게 자신의 핸드백을 던지듯 맡겼고, 차까지 따라와. 빗물 한 방울이라도 튀면 내 월급 압류할 줄 알아. 라고 쏘아붙였다. 지훈은 한 손에는 무거운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명품백을 들고 진흙탕길을 걸어야 했는데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흙탕물에 젖어 질척거리고 있었다. 차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지훈에게는 십리길처럼 멀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 굴욕을 견뎌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이 우산대로 저 오만방자한 여자의 목을 쳐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것은 작전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지훈은 호흡을 조절하며 자신의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빗물에 젖은 앞머리 사이로 더욱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이명숙이 타려던 찰나 그녀는 짐짓 발을 헛디딘 척하며 휘청거렸고 지훈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명숙은 더러운 것이 닿았다는 듯 기겁을 하며 지윤의 손을 뿌리쳤고 그 바람에 지윤은 중심을 잃고 진흙탕 속에 엉덩방아를 패고 말았다. 어머 미쳤어. 어딜 감히 그 더러운 손을 대. 이명숙은 옷에 흙탕물이 튀었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지윤의 뺨을 향해 손을 올렸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지윤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지윤은 고개를 돌린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눈빛만은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두겠다고 맹세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명숙을 올려다보았다. 그 짧은 순간 이명숙은 지윤의 눈빛에서 섬뜩한 살기를 느꼈는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자신의 착각이라 여기며 다시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뭘 꼬라봐 눈 안 깔아. 하여튼 천한 것들은 매가 약이라니까. 이명숙은 혀를 차며 차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최 사단장도 혀를 끌끌 차며 차에 올랐다. 검은 세단은 흙탕물을 튀기며 유유히 사라졌고 남겨진 것은 흙투성이가 된 채 빗속에 주저앉아 있는 지윤뿐이었다. 김중령이 다가와 발로 지윤의 다리를 툭 치며 빨리 일어나서 치워 재수없게 분위기 망치지 말고 라고 뱉고는 가버렸다. 지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진흙 묻은 유니폼을 털어냈는데 그녀의 동작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춤이 될 테니까. 지윤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집어들었는데 그 우산의 손잡이에는 사단장 관사의 지문 인식이 가능한 특수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명숙이 무심코 지윤에게 맡겼던 그 우산이 바로 트로이의 목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윤은 절룩거리는 척하며 본관 건물 뒤편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CCTV의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복제 장치를 꺼내 우산 손잡이에 갖다 대고 지문 정보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려 했지만 지윤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마침내 삑하는 소리와 함께 복제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떴다. 이제 그녀에게는 사단장의 가장 은밀한 사적 공간인 관사에 침입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긴 셈이었고 이것은 신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었다. 지윤은 우산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현관으로 돌아가며 머릿속으로 관사 침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후 내내 지윤은 뺨의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함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는데 그것은 권력자에 대한 반감과 약자에 대한 연민이 섞인 감정이었다. 특히 식당에서 만난 김일병은 몰래 삶은 달걀 2개를 건네주며 누나, 힘내세요. 저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지윤은 김일병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옴을 느꼈고 자신이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김일병에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보내며 달걀을 주머니에 넣었다. 저녁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시야를 가렸고 부대는 또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오늘 밤 사단장 관사에서는 부부 동반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고 그곳에는 지역 유지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지윤은 이 파티가 그들의 추악한 거래 현장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잠입을 결심했다. 그녀는 숙소 바닥을 뜯어내고 숨겨두었던 도청장치와 소형 녹음기를 챙기며 심호흡을 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파멸을 위한 결정적인 덫을 놓는 것이었다. 지유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숙소를 빠져나왔다. 안개는 그녀의 움직임을 감춰주는 훌륭한 망토 역할을 했고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순찰대의 감시를 피해 관사 쪽으로 접근했다. 관사는 높은 담장과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지윤에게는 이미 복제된 지문 정보가 있었다. 그녀는 담장 뒤편의 쪽문으로 다가가 센서에 복제된 지문을 갖다 대었고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정원에는 파티 준비로 분주한 하인들과 경호원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지윤은 정원수 사이를 누비며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그녀는 건물 외벽을 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이명숙이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낮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가식적인 웃음만이 가득했는데 그 모습이 더욱 역겹게 느껴졌다. 지우는 베란다 창틀에 도청 장치를 부착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 거실 창문 쪽으로 이동했다. 거실에서는 최영수 사단장이 몇몇 남자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지우는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를 꺼내 창문에 대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이번 군사시설 공사 입찰 비리뿐만 아니라 차기 진급 심사로비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나누고 있었다. 특히 이명숙이 관리하는 비자금 장부의 위치에 대한 단서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안방의 드레스룸 안쪽 비밀 금고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유는 쾌재를 부르며 녹음기의 붉은 불빛을 확인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장부를 손에 넣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안방까지 들어가려면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 경비가 소홀해질 때를 기다려야 했고 그때까지 지유는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덤불 속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다. 시간이 흘러 파티장의 분위기가 술과 음악으로 흐트러지자 경호원들의 경계도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지유는 이 기회를 틈타 다시 2층으로 올라갔고 이명숙이 옷을 갈아입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드레스룸은 마치 백화점 매장처럼 화려한 옷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윤의 눈은 오직 벽면에 걸린 거대한 거울 뒤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거울을 밀어내자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고 지윤은 낮에 확보한 또 다른 해킹 툴을 이용해 금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명숙이 평생 긁어모은 비자금 장부와 각종 차명 계좌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유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챙겨 품에 넣고 방을 빠져나오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명숙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지유는 급히 커튼 뒤로 몸을 숨겼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이명숙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와 화장대 앞에 앉았고 지유는 커튼 틈으로 그녀의 등 뒤를 노려보며 단검을 움켜쥐었다. 만약 들키면 그 즉시 제압해야 했지만 소란이 일어나면 탈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다. 지유는 이명숙이 다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최 사단장이 아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김 의원님이 찾으시잖아. 빨리 나와. 최 사단장의 목소리에 이명숙은 짜증을 내며 아, 알았어요. 간다니까요. 라고 대꾸하고는 급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정원을 빠져나온 지유는 어둠 속을 질주하며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고 획득한 증거물들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 겪은 수모와 고통은 이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모두 보상받을 것이었다. 이제 최영수와 이명숙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고 지우는 그날을 위해 칼을 갈고 또 갈았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달이 얼굴을 내밀자 지윤의 젖은 얼굴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당신들의 오만함이 당신들의 무덤을 팠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제7사단은 평소의 기상 나팔 소리 대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비상 사이렌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였지만 부대 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어둠을 몰아냈고 영내 방송에서는 전 장병의 이동을 금지하고 즉시 생활관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하는 살벌한 분위기였으며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 대신 불안과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다. 한지우는 좁은 컨테이너 숙소에서 눈을 뜨자마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간밤에 훔쳐낸 이명숙의 비자금 장부가 자신의 베개 밑에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최영수 사단장이 드디어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고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사단장실에서는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고 집무실 문 밖에는 겁에 질린 부관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최영수는 텅 빈 금고를 확인한 순간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는데 그는 책상 위에 값비싼 도자기와 명패를 집어던지며 당장 범인을 잡아내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부대 내의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서라도 장부를 찾아내라고 지시했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여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맹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처절하고 위험해 보였다. 헌병대는 즉시 특수임무대를 투입하여 영내를 봉쇄하고 이잡듯이 수색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병사들의 관물대는 모조리 뒤집어졌고 개인 물품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누구 하나 항의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우는 청소 도구함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지만 곳곳에 배치된 무장병력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 숨긴 장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지금 당장 숙소나 몸을 수색당한다면 꼼짝없이 덜미를 잡힐 위기였다. 그녀의 두뇌는 초고속으로 회전하며 탈출구를 찾고 있었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담한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단장실 옆에 위치한 참모장 김대령의 집무실이었는데 평소 사단장에게 무시당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우는 최영수와 김대령 사이의 미묘한 균열을 이용하기로 결심했고 훔친 장부를 김대령에게 뒤집어 씌워 적들의 내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것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녀는 청소를 핑계로 복도를 지나가며 헌병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김대령의 집무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복도 끝 CCTV는 간밤의 폭우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고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림자처럼 김대령의 방으로 스며들었다. 김대령의 방은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각종 약봉지가 널려 있었다. 지우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며 장갑 낀 손으로 책상 서랍에 이중 바닥을 찾아냈는데 그곳은 김대령이 비상금을 숨겨두는 장소라는 것을 미리 파악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품에서 꺼낸 비자금 장부를 그곳에 밀어넣고 김대령의 지문이 묻은 펜을 이용해 장부 표면에 자연스러운 흔적을 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모든 작업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지우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청소 도구를 챙겨 방을 빠져나왔다. 이제 덫은 놓였고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다. 복도로 나온 지우는 태연하게 대걸레질을 시작했는데 마침 저만치에서 헌병들이 들이닥치며 김대령의 방을 수색하겠다고 고함을 쳤다. 김대령은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뛰쳐나와 무슨 짓이냐며 항의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헌병들에게 계급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헌병들은 책상을 뒤엎고 서류들을 바닥에 쏟아부으며 수색을 강행했고 김대령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지우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음에 전율을 느꼈다. 헌병 중 한 명이 책상 서랍의 이중 바닥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김대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찾았습니다.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헌병의 외침과 함께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식을 들은 최영수 사단장이 바람처럼 달려왔다. 최영수는 헌병의 손에 들린 장부를 확인하자마자 김대령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대령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최영수의 고함 소리는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고 그는 이성을 잃고 쓰러진 김대령을 발로 짓밟기 시작했다. 김대령은 억울하다며 비명을 질렀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병사들과 간부들은 공포에 질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만 볼 뿐이었고 지훈만이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영수는 김대령이 자신을 몰락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장부를 훔쳤다고 확신했고 그동안 쌓아왔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김대령을 즉시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고문해서라도 배우를 밝혀내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그들의 카르텔이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김대령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내뱉은 저주 섞인 비명은 지윤의 귀에 승리의 찬가처럼 들려왔다. 이제 최영수의 시선은 내부의 적으로 향하게 되었고 지윤은 당분간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방심하지 않았는데 최영수가 김대령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부대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는데 김대령의 파벌에 속했던 장교들이 줄줄이 연행되면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우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병사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는데 사단장이 미쳐서 다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지윤에게는 최적의 활동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찾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제7사단 지하 벙커 기밀 도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장부는 김대령을 제거하는 미끼로 썼지만 진짜 핵심은 그 벙커 안에 숨겨진 무기 밀매 루트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지윤은 오늘 밤 혼란을 틈타 벙커 입구를 찾아내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스며들 준비를 했다. 해질 무렵 지윤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척하며 부대 외곽의 숲길로 접어들었는데 그곳은 평소 병사들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는 구역이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속에 최첨단 탐지 장비를 숨기고 있었고 숲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은밀하게 이동했다. 숲속은 적막했고 가끔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들려왔지만 지윤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가 숲풀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트럭 바퀴 자국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른 흔적임이 분명했다. 지윤은 그 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숲 깊은 곳에 위장막으로 가려진 거대한 철문을 발견했다. 철문 앞에는 완전 무장을 한 사설 용병들이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들의 복장은 정규군이 아닌 최영수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병 조직임을 짐작게 했다. 지우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망원경으로 그들을 관찰했는데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는 국군 제식 소총이 아닌 최신형 외국산 돌격 소총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최영수가 불법 무기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지만 지우는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용병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침투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환기구로 보이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누구냐 하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총알이 스쳐 지나가며 나무 껍질을 날려버렸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구르며 엄폐물 뒤로 숨었는데 순찰을 돌던 용병 하나가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순식간에 정적은 깨지고 숲속은 총소리로 요란해졌으며 지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그녀는 품에서 연막탄을 꺼내 던지며 시야를 차단했고 혼란을 틈타 숲의 더 깊은 곳으로 질주했다. 용병들은 맹견을 풀고 지윤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숲 전체가 지저대는 개소리와 고함 소리로 뒤덮였다. 지윤은 가시덤불에 긁히고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차가운 물살을 헤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애썼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헐떡이며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지우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숨은 바위 주변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때 무전기에서 놓쳤다. 본부로 복귀한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용병들은 투덜거리며 발길을 돌렸다. 지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비록 벙커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그녀는 그곳의 위치와 경비 병력의 규모를 파악하는 큰 수확을 얻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가 아닌 외부의 지원군과 확실한 타격 계획이었다. 지우는 젖은 몸을 이끌고 부대로 복귀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으로 보고할 암호문을 머릿속으로 작성했다. 숙소로 돌아온 지우는 상처를 치료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얼굴은 흙투성이고 옷은 찢겨져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정의를 향한 의지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김대령을 희생양으로 삼아 시간을 벌었고 적의 심장 부인 벙커의 위치까지 알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벙커를 열고 최영수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까발리는 일뿐이었다. 지우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 손으로
그 더러운 제국을 무너뜨려 줄 테니. 밤이 깊어가고 부대는 다시 적막에 잠겼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최영수는 김대령을 고문하며 배신감을 곱씹고 있었고 이명숙은 사라진 장부 때문에 불안에 떨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지윤이라는 칼날은 그들의 목을 겨누며 서서히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 될 것이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제7사단 영내에는 마치 무덤가와 같은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길함을 더해주고 있었다. 김대령에 대한 고문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지하 감옥에서 흘러나오는 비명소리는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최영수 사단장은 배신자를 처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가 찾아야 할 진짜 적은 그의 코앞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한지윤은 김대령이 자신의 희생양이 되어준 덕분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고 헌병대장 박소령은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독사처럼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다.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구석진 창고들을 돌며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주변의 동태를 살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숲에서의 추격전으로 인해 입은 다리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낡은 창고 건물 뒤편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미스한, 다리는 좀 괜찮나? 어제 숲에서 꽤나 고생했을 텐데 말이야. 박소령이 권총을 손에 든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무장한 헌병 2명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박소령은 지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다가와 그녀의 다리에 감긴 붕대를 거칠게 걷어 올렸고 피가 배어나온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잡은 맹수처럼 낄낄거리며 웃었고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청소부 주제에 너무 눈빛이 살아있다 했지. 라고 비아냥거렸다. 지우는 더 이상 연기가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서서히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자 그녀의 키가 훌쩍 커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박한 미스 한의 가면이 벗겨지고 냉혹한 수사관 한지윤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박소령은 순간적으로 위압감에 짓눌려 뒷걸음질 쳤다. 공기의 흐름조차 바뀐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지우는 조용히 걸레 자루를 꺾어버리며 전투 태세를 갖췄다. 죽이지는 마라. 생포해서 사단장님 앞으로 끌고 가야 하니까. 박소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곤봉을 치켜들고 달려들었고 지우는 바람처럼 빠르게 몸을 낮춰 첫 번째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주먹이 헌병의 명치를 정확하게 타격하자 억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나뒹굴었고 곧이어 두 번째 헌병의 팔을 꺾어 제압해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당황한 박소령이 권총을 발사하려 했지만 지우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손목을 비틀고 있었다. 타앙하는 총소리가 허공을 갈랐고 박소령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는 끈질기게 지윤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지윤은 박소령을 기절시키기 위해 손날을 들어 올렸지만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영수가 고용한 사설 용병들이 총소리를 듣고 몰려온 것이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창고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중무장한 용병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지윤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사격을 개시했다. 지윤은 박소령을 방패 삼아
엄폐물 뒤로 몸을 날렸고 빗발치는 총탄이 낡은 드럼통을 벌집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품에서 연막탄을 꺼내 던졌고 순식간에 창고 안은 짙은 회색 연기로 가득 차 시야가 차단되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지우는 천장으로 이어지는 배관을 타고 올라가 높은 곳의 환기통 위에 자리를 잡았고 아래쪽의 적들을 내려다보았다. 용병들은 연기 속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적들의 다리와 어깨를 조준하여 사격했고 정확한 사격 솜씨에 용병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탄약은 제한적이었기에 지우는 이곳을 빠져나가 외부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환기구를 뜯어내고 옥상으로 향하는 통로를 확보한 뒤 재빠르게 몸을 밀어 넣었다. 옥상으로 올라온 지우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잠시 숨을 골랐지만 곧바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옥상 난간을 타고 옆 건물로 도약했는데 3층 높이의 공중에서 몸을 날리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간발의 차이로 건너편 옥상에 착지한 그녀는 구르기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외부 통신망이 살아있는 중앙통제실의 송신탑이었는데 그곳에 도달해야만 국방부의 긴급 코드를 전송할 수 있었다. 지훈의 뒤로 총탄이 날아와 콘크리트 바닥을 깨뜨렸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주했다. 중앙통제실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이미 아수라장이 된 부대 상황 때문에 경계가 허술해져 있었다. 지우는 달려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비병들을 향해 몸을 날려 플라잉 니킥을 꽂아 넣었고 순식간에 입구를 돌파했다. 통제실 안의 오퍼레이터들은 피투성이가 된 지윤이 들이닥치자 공포에 질려 손을 들고 물러났고 지윤은 곧바로 메인 콘솔로 달려갔다. 그녀는 복잡한 암호 코드를 입력하여 송신 시스템을 장악하고 국방부 특수감찰단 직통 채널을 열었다. 코드명 붉은 비. 현재 위치 제7사단. 비리 증거 확보 완료. 즉시 병력을 투입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통제실의 문이 폭파되며 최영수 사단장과 그의 정예 부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최영수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지윤을 노려보며 내년이 감히 내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살아서 나갈 생각은 마라. 라고 으르렁거렸다. 지윤은 천천히 손을 들고 일어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영수, 당신의 게임은 끝났어. 이제 심판을 받을 시간이다. 지윤의 말에 최영수는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지윤은 재빠르게 콘솔 뒤로 몸을 숨기며 섬광탄을 터뜨렸다. 강렬한 빛과 폭음이 터지며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사이 지윤은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미리 봐두었던 배수관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복잡한 미로 같은 골목길로 사라졌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은밀했다. 최영수는 창밖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지윤은 그의 소나기를 벗어난 뒤였다. 이제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리고 수천 명의 병력이 그녀를 쫓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지윤이 의도한 바였다. 적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사이 국방부의 진압 부대가 도착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임무였다. 지윤은 버려진 정비소의 지하 공간으로 숨어들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찢어진 작전복을 수선하고 탄창을 교체했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체력은 바닥나 있었지만 정신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초코바를 씹으며 에너지를 보충했고 잠시 눈을 감고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으며 오직 정면 돌파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그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전술 조끼를 단단히 조여맸다. 밖에서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적의 지원군인지 아군의 구조대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총신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고 머리를 다시 질끈 묶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미스 한이 아니었고 정의의 칼날을 쥔 전사 한지윤이었다. 기다려라. 이명숙, 네가 던진 우산을 다시 돌려주러 갈 테니까. 그녀는 낮게 읊조리며 어둠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최영수와 이명숙은 사단장실에 모여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윤을 단순히 산업 스파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저승사자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명숙은 명품 가방에 현금을 챙기며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고 최영수는 부하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욕망과 공포가 뒤섞인 사단장실은 마치 침몰하는 배의 선장실처럼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유는 그 모든 소음을 들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포위망은 좁혀져 왔지만 지유는 오히려 적들의 빈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허를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흔적을 남겨 적들을 유인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성동격서 전술을 펼치며 부대 전체를 농락했다. 그녀의 이러한 활약 덕분에 최영수의 병력은 분산되었고 지휘체계는 마비되어 갔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며 공포감이 확산되었고 명령 불복종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이 거대한 혼란의 중심에 한지윤이라는 단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마침내 멀리서 묵직한 진동음과 함께 국방부 헌병대의 장갑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사단장실로 통하는 비밀 통로, 즉 최영수가 비자금을 빼돌릴 때 사용하던 그 통로를 이용하여 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적들이 외부의 적을 막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지우는 그들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최후의 일격을 날릴 준비를 마쳤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훈과 최영수 부부의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장실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공포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다. 최영수 사단장은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는 국방부 특별수사팀이 부대 정문을 돌파하고 있다는 속보가 붉은 자막과 함께 긴급 뉴스로 송출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뒤져 기밀 서류들을 파쇄기에 밀어 넣으려 했지만 종이가 걸려 기계가 멈추자 욕설을 퍼부으며 기계를 발로 걷어찼다. 방바닥에는 이미 찢어진 서류 조각들과 값비싼 장식품들의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그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명숙 여사는 남편보다 더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녀는 벽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금고를 열어 현금 뭉치와 보석들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는 땀과 눈물로 얼룩져 흉하게 망가져 있었고 정성 들여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되어 마치 미친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당신이 다 책임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라고 악을 쓰며 비난을 퍼부었다. 평소에 고상하고 오만했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추악한 이기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다급하게 움직였지만 너무 많은 욕심 때문에 가방은 닫히지 않고 내용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사단장실의 유리창을 뒤흔들었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다. 최영수는 눈을 질끈 감으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포위망은 완벽하게 구축되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확성기에서는 최영수 소장, 무장 해제하고 즉시 투항하라. 너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라는 경고방송이 반복해서 울려 퍼지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책상 위에 놓인 권총을 집어들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용기조차 없어 손만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를 지켜주던 권력이라는 이름의 성벽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바로 그 순간 책장 뒤편의 벽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최영수와 이명숙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쪽을 쳐다보았다. 그 비밀 통로는 최영수 자신이 비자금을 운반하거나 비상시에 탈출하기 위해 만든 비밀스러운 공간이었기에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찢어진 검은색 전술 조끼를 입고 피 묻은 얼굴을 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청소부 미스 한, 즉 한지은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최영수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권총을 쥔 손은 힘없이 아래로 처졌다. 지우는 먼지와 피로 뒤범벅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은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할 만큼 강렬하고 서늘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걸어왔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북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최영수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권총을 들어 지윤을 겨누며 오지 마 쏘겠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총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이명숙은 구석에 웅크린 채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 타항하는 총소리가 방 안을 울렸지만 지우는 이미 총구가 불을 뿜기 직전에 몸을 비틀어 탄환을 피한 뒤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최영수의 손목을 발로 차 권총을 날려버렸고 이어지는 회전 발차기로 그의 턱을 가격해 바닥에 쓰러뜨렸다. 크악하는 비명과 함께 최영수는 나가 떨어졌고 지우는 즉시 그의 등 뒤로 올라타 팔을 꺾어 제압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단장이 일개 청소부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히는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지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품에서 수갑을 꺼내 최영수의 손목에 채웠는데 차가운 금소금이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상황 종료를 알렸다. 그때 사단장실의 정문이 폭발음과 함께 날아가고 국방부 헌병 특수임무대원들이 연막을 뚫고 들이닥쳤다. 꼼짝마 손머리 위로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방안을 장악했고 구석에 있던 이명숙에게도 총구를 겨누며 제압했다. 뒤이어 정복을 입은 국방부 감찰단장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바닥에 쓰러진 최영수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곧바로 지윤을 향해 깍듯하게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한지윤 특별수사관님, 본대 도착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윤에게 집중되었고 특히 최영수와 이명숙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찢어질 듯 확장되었다. 지윤은 최영수의 등에서 내려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감찰단장의 경례를 받아주었는데 그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 미스 한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증인 국방부 특별감찰관 배지를 꺼내 최영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배지는 그녀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권한을 가진 최고위급 수사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영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말도 안 돼. 네가 감찰관이라고 그 청소부가라고 중얼거리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지우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그 오만한 눈에는 청소부가 보였겠지만 대한민국 법은 당신의 범죄를 보고 있었지. 라고 일갈했다. 이명숙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에게 가로막혀 제지당했다. 그녀는 악을 쓰며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너희들 다 옷 벗게 만들 거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윤은 그런 그녀를 비웃듯 천천히 다가가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지윤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맹수처럼 매서웠고 이명숙은 그 기세에 눌려 저절로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고 말았다. 지윤은 허리를 숙여 이명숙과 눈높이를 맞추고는 며칠 전 빗속에서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줄 준비를 했다. 사모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드리던 그 눈먼 청소부 말입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이명숙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윤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며칠 전 자신이 복제했던 바로 그 장우산을 집어들고는 이명숙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사단장실이 떠나가라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이명숙이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아냐고. 아, 그래. 그럼 당신이 뭘 해야겠어. 이리 와서 이 우산이나 들어. 이 눈먼 여자야. 지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이명숙의 가슴에 꽂혔고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권력에 취해 인간을 도구로 여겼던 오만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주변의 헌병들과 감찰단장조차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이명숙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우산을 내동댕이 쳤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지윤은 차갑게 웃으며 이제 그 우산은 필요 없을 겁니다. 감옥에는 비가 오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지윤은 헌병들에게 손짓하며 연행해 뇌물수수, 군사기밀 유출,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다. 라고 명령을 내렸다. 최영수와 이명숙은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일으켜 세워졌고 손목에는 차가운 은 팔찌가 채워졌다. 그들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지만 건장한 헌병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토록 위세등등했던 사단장 부부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은 권력무상 그 자체였다. 지윤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안도감과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들이 복도로 끌려 나오자 소식을 듣고 몰려나온 수많은 간부들과 병사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 최영수에게 억압받고 무시당했던 병사들의 눈에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고 일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특히 식당에서 지윤을 도와줬던 김일병은 맨 앞줄에 서서 끌려가는 사단장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그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다. 김일병은 제복을 입은 지윤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묵묵히 경례를 올렸다. 지윤은 그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여주며 정의가 승리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최영수와 이명숙은 호송차에 태워지기 전까지도 서로를 탓하며 추태를 부렸는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황급히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비굴함을 보였다. 그토록 남의 시선을 즐기고 과시하기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눈을 피해 숨고 싶어하는 꼴이 우스웠다. 지유는 본관 현관에 서서 그들이 탄 호송차가 떠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비가 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지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도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감찰단장이 지윤에게 다가와 캔커피를 건네며 정말 수고했네. 자네 아니었으면 이 거대한 뿌리를 뽑지 못했을 거야. 라고 격려했다. 지윤은 캔 뚜껑을 따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과 연결된 윗선들까지 싹 다 잡아들여야 진짜 끝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빛나고 있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군 비리 척결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될 것이 분명했다. 지유는 피 묻은 손을 닦아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국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한 눈물이었음을 상기했다. 부대 안은 헌병들의 통제하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단장실에서 쏟아져 나온 현금 다발과 기밀 문서들은 트럭 몇 대분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고 이를 지켜보는 병사들은 혀를 내둘렀다. 지유는 현장 지휘를 인계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건물 밖 벤치에 앉았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땀을 식혀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왠지 모르게 희망차게 들렸다. 그때 김대령이 헌병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대로 이송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호송차에 실려가는 최영수를 보며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비록 그 또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최영수의 몰락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은 듯했다. 지유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악을 처단하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이용해야 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잠시 고뇌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희생이었고 더 큰 정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지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은 완전히 물러갔고 둥근 보름달이 제칠사단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김일병의 쪽지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도와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결국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한지우는 이제 미스 한이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짜 이름과 명예를 되찾았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세상은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서울 국방부 특별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그곳에 앉아있는 최영수 전 사단장의 모습은 며칠 전의 위풍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회색 수의를 입고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다. 한지우는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조사실에 들어서며 두꺼운 수사 기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최영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시선에 압도된 최영수는 황급히 눈을 피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지우는 천천히 파일을 넘기며 그가 저지른 범죄 목록을 하나하나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듣기만 해도 기가 질릴 정도로 방대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최영수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것은 부하들이 꾸민 일이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지훈이 내민 증거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최영수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니면 계약서와 비밀 벙커의 CCTV 영상, 그리고 이명숙의 금고에서 나온 비자금 장부였다. 특히 영상 속에는 최영수가 직접 불법 무기를 거래하고 뇌물을 챙기는 장면이 고화질로 찍혀 있어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지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그 부하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대령을 비롯한 참모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영수의 모든 지시사항을 낱낱이 자백한 상태였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이명숙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는데 그녀는 좁고 냄새나는 방에서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평소 최고급 화장품과 마사지로 관리하던 피부는 며칠 만에 거칠어졌고 명품 옷 대신 입은 수의는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교도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시와 비웃음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과 친구들은 그녀가 구속되자마자 연락을 끊고 등을 돌렸으며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지난날 자신이 지윤에게 했던 우산이나 들라는 말을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버스 이미 떠난 뒤였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우산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대서특필했고 대한민국 사회는 분노로 들끓어올랐다. 뉴스에서는 연일 최영수 부부의 비리와 갑질 행태가 보도되었고 광장에서는 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국민들은 단순히 고위 장성의 비리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천박한 특권의식과 인간에 대한 예의 없음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지윤의 활약상은 익명의 제보자로 처리되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확보한 증거들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군 내부의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몇 달 후 열린 군사법원의 선고 공판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최영수에게 징역 20년과 거액의 추징금을, 이명숙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최영수와 이명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들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증거가 워낙 명백하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지우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엄숙함 그 자체였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지유는 마무리 절차를 위해 다시 한번 제7사단을 방문했는데 부대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입구의 위병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고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는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부패한 지휘관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하면서 병영 내의 부조리와 악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윤이 정복을 입고 위병소를 통과하자 병사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더 이상 구박받는 청소부 미스 한이 아니라 부대를 구원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지윤은 가장 먼저 병사 식당을 찾았는데 그곳은 그녀가 가장 힘들게 일했던 장소이자 가장 많은 정보를 얻었던 곳이기도 했다.
식당 안은 점심 식사 준비로 분주했지만 예전과 달리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조리병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식재료 횡령이 사라지자 병사들의 식단질이 급격히 좋아졌고 정량 배식이 이루어지면서 병사들의 불만이 사라진 덕분이었다. 지훈이 들어서자 취사반장이 달려와 깍듯이 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했고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때 조리실 구석에서 김일병이 수줍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의 가슴에는 모범 병사 표창장이 달려 있었다. 지훈은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잘 지냈어. 표창장 받은 거 축하해. 라고 말을 건넸다. 김일병은 얼굴을 붉히며 다 수사관님 덕분입니다. 동생 일도 잘 해결돼서 곧 복직한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울먹였다. 지우는 김일병의 손을 꼭 잡아주며 네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으면 나도 힘들었을 거야. 너야말로 진짜 영웅이야. 라고 격려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계급을 뛰어넘는 진한 전우애와 인간적인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본청 건물로 이동하여 새로 부임한 사단장과 면담을 갖고 남은 수사 결과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했다. 새 사단장은 지훈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방부에 그녀의 공적을 상신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훈은 사단장실을 나오며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청소했던 복도와 창문들을 둘러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곳에서 먼지 취급을 받으며 바닥을 기어다녔지만 지금은 당당한 주역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지난날의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고생했어, 미스 한. 이제 푹 쉬어. 부대를 떠나기 전 지유는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컨테이너 숙소 쪽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그곳은 이미 철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병사들을 위한 새로운 휴게시설이 지어지고 있었고 공사 현장의 소음이 희망차게 들려왔다. 과거의 어두운 흔적들이 지워지고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는 모습은 지훈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수사 기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을 회상했다. 빗속의 추격전, 숲속에서의 총격전, 그리고 모욕적이었던 그날의 우산 사건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하늘에서 후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유는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그날처럼 회색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천둥번개도 없었고 바람도 차지 않았다. 그저 대지를 적시고 묵은 먼지를 씻어내리는 정화의 빛처럼 느껴졌다. 지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빗속을 걸으며 그 차가운 감촉을 즐겼다. 위병소 앞에는 그녀를 데리러 온 국방부 관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병이 우산을 들고 차 문을 열어주려 했다. 하지만 지유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트렁크에서 자신의 검은색 장우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우산을 활짝 펼쳐 들었는데 그 우산은 튼튼하고 넓어서 어떤 비바람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유는 우산을 쓰고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빗속에 잠긴 제7사단의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련하게 다가왔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손을 떠나 다시 군인들의 터전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또 다른 정의를 찾아 떠날 시간이었다. 수사관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운전병의 질문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가자. 아직 닦아내야 할 얼룩들이 세상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 냄새 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뜨거운 심장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우산을 접어 옆자리에 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내 우산은 내가 들 때 가장 가벼운 법이지. 차는 빗속을 뚫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고 와이퍼는 부지런히 움직이며 앞 유리의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지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음 임무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벌써 새로운 제보 문자가 도착해 깜빡이고 있었고 그것은 또 다른 거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과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심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도로 위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험난한 폭풍우를 뚫고 나온 그녀에게 세상이 보내는 작은 선물과도 같았다. 한지윤. 그녀는 그림자 속의 청소부에서 빛 속의 심판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오만과 부패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걸레를 들고 총을 들고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들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